안녕하십니까. 수업 설계 2의 두 번째 시간 핵심 정리와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부 수업 목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부 수업 목표의 정의 및 개념. 세부 수업 목표는 수업 결과로서 학생들이 수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다. 수업을 통하여 학습자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진술이다. 교수자 아니고 학습자입니다. 자, 학습자의 수행을 관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진술이다. 수행을 관찰할 수 있는 것. 자, 학습자의 학습 행동은 관찰할 수 있고 측정될 수 있도록 진술되어야 한다. 목표는 내용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세적 목표의 논쟁. 최종 수업 목표를 구체적인 세부 수업 목표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세부 수업 목표와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관련지으려는 시도에서 출발한다. 구체적으로 진술된 세부 수업 목표가 학습자의 학습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습자의 수업을 받은 결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찬성 의견. 구체적으로 진술된 목표는 수업 과정의 방향을 결정하고 수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자, 구체적으로 진술된 목표는 학습자, 부모, 교육, 행정가 또는 다른 교육자들에게 교실에서 성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 구체적으로 진술된 목표는 교수자가 수업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교수 학습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수업 성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 의견 보겠습니다. 목표를 미리 설정하여 교수 학습 과정에서 강조하는 것은 수업 중에 발생하는 부수적인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게 만든다. 외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동만을 강조함으로써 행동용어로 진술하기 어려운 목표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 교실에서 정규 과정의 범위를 벗어나 어떤 것을 학습자에게 자연스럽게 가르치게 되는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 자, 목표 진술 방법. 목표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구체적인 목표 진술을 주장하는 메이거의 목표 진술 방법. 수업 목표를 만들 때 행동, 조건, 증거의 세 가지 기본적인 요인을 충족시켜 진술되어야 한다. 조건. 목표에서 사용된 조건은 평가할 때 목표에 기술된 조건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자, 수업을 받은 후 학습자가 학습한 것을 수행할 때 처하게 되는 조건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증거. 학습자의 성취 행동이 수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증거 또는 기준이다. 교사는 이들 증거를 이용하여 학습자들의 성취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행동. 의도된 학습 결과를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진술한다. 수업의 결과로서 학생들이 나타내야 하는 실제적인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실제적인 행동. 자, 학습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외현적 동사여야 한다. 숱하게 들었죠. 관찰할 수 있는 외현적 동사여야 한다.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구체적인 목표 사용과 관련하여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와 일치하는 것은 1번 교사가 수업의 성과에 초점을 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맞는 것 같습니다. 1번이 답이죠. 나머지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2번 학습자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변화를 관찰할 수 없다. 반대 의견이죠. 교사가 주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일과 교육 과정만을 지시한다. 자,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의 혜택을 배제한다. 반대 의견입니다. 다음 문제. 메이거의 수업 목표 진술 방식을 사용할 때 고장난 자동차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차의 엔진을 분해할 수 있다 라는 수업 목표에는 어떠한 구성 요소가 생략되어 있는가? 중고가 없죠. 중고가. 일단
네, 답은 2번 중거입니다. 중거를 넣으려면 주어진 차의 엔진을 30분 내에 라는 중거를 넣어줘야 합니다. 30분 내에 분해할 수 있다. 다음 문제. 목표의 구성 요소인 조건의 사례로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 1번 조건입니다. 4문제 중 3문제를 아닌 것 같죠. 자, 주어진 재료만을 활용하여, 다음 30cm의 줄자를 이용하여 50m의 규격을 갖춘 수영장에서 다 맞는데 1번은 조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과죠. 해설 보겠습니다. 목표에 사용된 조건은 수업을 받은 후 학습자가 학습한 것을 수행할 때 처하게 되는 조건을 말한다. 이런 4문제 중 3문제를 이 보기는 학습의 상황을 기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건으로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수업에 있어서 구체적인 목표 사용과 관련된 논란과 거리가 먼 것은 구체적인 목표. 목표는 행동이라는 개념 수준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 뒤에 숨은 인간관과 교육관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논란과 거리가 먼 것이니까 논란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자, 2번. 교육의 모든 성과가 행동적 용어로만으로서 정의될 수도 없고 측정될 수도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논란이 되고 있죠. 목표를 사전에 명세적으로 진술하는 경우 수업 과정에서 우연히 성취되는 목표를 간과하기 쉽다는 논리의 근거를 두고 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죠. 목표는 지적, 정의적 태도 학습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학습자의 전인적 교육을 달성할 수 있다. 좋은 얘기인데 논란이 되진 않겠죠.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메이거의 목표 진술 방식을 사용할 때 아래의 수업 목표에서 생략된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수업 목표. 통장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증거가 무조건 빠졌고요. 네, 조건도 빠진 것 같습니다. 답은 2번 조건과 증거. 다음 문제. 다음 제시된 목표는 어떤 학습 성과 영역에 해당하는가? 수업 목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의 이름을 거리별로 말할 수 있다. 언어 아닙니까? 말할 수 있다. 언어 정보입니다. 다음 세부 수업 목표 진술 2. 체크리스트에 의해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는 수행 절차를 강조하는 운동 기능과 관련하여 제시한다. 운동 기능, 수행 절차를 강조하는 것에 제시한다고 합니다. 목표를 기술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진술해야 한다.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에 따라 제시한다. 교사의 실습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는 운동기능, 기능학습 관련 성과에서 쓴다고 합니다. 학습의 과정이 연속적 혹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절차적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있으므로 절차를 기술한 자료를 체크리스트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기능 관련 학습 성과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체크리스트의 유용성. 교사의 실습 과정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앞에 나왔단 말이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 방과 후 스스로 복습할 수 있다. 정확한 절차에 의한 초기 기술을 익힐 수 있다. 자기평가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다. 루브릭 평가 자료를 만드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 체크리스트에 나타나는 행동은 일련의 절차나 순서에 따라 수행된다. 순차적으로 기술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체크리스트에 있는 수행 행동들은 측정 가능한 구체적 수행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당연히 측정 가능한 걸 해야지 두리뭉술하게 하면 안 되겠죠. 자, 학습자의 수행 적합성은 외현적 동사를 사용하여 판단한다. 수행 단계가 복잡하거나 많으면 여기 이제 동일 행동군으로 구분하여 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체크리스트를 개발할 때 유의사항 바로 문제 나옵니다. 한번 읽어봤었죠. 유의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구체적인 수행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맞는 말이고요. 외현적
동사를 사용하며 판단한다. 외연적 동사 사용하라고 했죠. 수행의 단계가 복잡하거나 많으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분류한다. 각 절차를 유계적 구조로 기술한다. 자, 해설 보겠습니다. 유계적 구조하는 것은 내용 구조상 상하관계로 구분할 때 사용한다. 운동 기능은 유계적이라기보다는 순서가 정해진 절차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합니다. 운동 기능은,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는 상하보다는 순서가 정해진 걸로 절차적으로 해야 된다. 유계적이보다는 절차적이다. 자, 한번 읽고 넘어가 보면 되는 문제 같고요. 다음 문제. 다음 중 체크리스트를 개발해야 하는 학습 성과와 관련이 있는 것은 언어 정보, 운동 아닙니까? 딱 뭐 운동 기능 체크리스트 처음부터 계속 운동 기능, 뭐 실습 이런 게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해설이 있고요. 다음 문제. 다음 중 체크리스트에 대한 개념 혹은 특징과 관련이 없는 것은 체크리스트는 작업을 수행하는 절차에 따라 제시한다. 맞는 말이고요. 수행 성과를 강조하는 목표에 제시한다. 성과가 아니고 과정이 중요하겠죠. 2번이 틀린 말 같습니다. 체크리스트는 목표를 기술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진술한다. 맞는 말이고요. 수행 절차를 강조하는 운동 기능과 여기 아까 절차를 강조하는 운동 기능과 관련하여 제시한다. 맞는 말입니다. 해설 보겠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수행 성과를 강조하는 목표보다는 단계 혹은 절차를 강조하는 과정을 중요시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실기 수업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관계가 먼 것은 체크리스트에 기술된 수행 행동은 일련의 절차 혹은 순서에 따라 수행한다. 맞는 말이고요. 모든 절차에 나타난 수행 행동은 측정 가능한 수행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측정 가능해야 되고 증거를 제시해야 되죠. 수행 절차에 나타난 학습자의 수행 적합성은 외현적 동사를 사용하여 기술한다. 맞는 말이죠. 4번. 체크리스트에 나타난 수행 절차에는 학습자의 태도와 느낌이 드러나야 된다. 태도, 느낌? 학습자의 느낌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수행 체크리스트의 특징을 잘못 기술한 것은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각각의 수행 행동의 크기는 포괄적으로 기술한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답은 나왔지만 다음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수행 절차를 강조하는 운동 기능과 관련해서 맞죠? 운동 기능과 관련해서 제시합니다. 체크리스트는 목표를 기술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진술한다. 네,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체크리스트는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에 따라 제시한다. 수행하는 단계에 따라 제시한다. 맞는 말이죠. 다음 문제. 다음 중 체크리스트의 유용성과 관련이 먼 것은 실습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선택형 시험에 필요한 문항 개발의 기초가 된다. 아까 루브릭의 기초가 된다고 한 것 같은데, 그죠? 3번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 자기주도적이라고 했습니다. 자기평가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답은 뭡니까? 2번 선택형이 아니고 루브릭이 맞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학습자의 특성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학습자의 특성에 의해 학습자의 특성, 심리적 특성, 지적 특성, 개인적 특성 3개 나오면 뭐다? 시험 문제 나온다. 보기 3개. 자, 학습자의 성별, 연령, 학습 성향, 학습 태도, 선호도, 학습 능력, 학습자 집단의 특성 등이 있다. 학습자 특성 분석의 이유. 교사들은 학습자의 능력을 과대 혹은 과소평가할 수 있다. 교사들은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사용할 학습자들의 지적 혹은 정의적 특성, 연령, 경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 교사 혹은 강사들은
학습자들이 동일한 교수 방법과 동일한 진도 및 시간에 의해 잘 학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개인적 특성이 있는데 지역 간, 학교 간, 학급 간, 그리고 학생들 간에는 크고 작은 개인차가 존재한다. 예, 방금 말씀드렸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있죠. 학습자 특성에 기초하여 프로그램 혹은 수업을 설계할 때 학습 성과를 보다 높일 수 있다. 그래서 특성을 고려해서 수업을 설계한다고 합니다. 자, 지적 특성. 반드시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특성. 자, 출발점 행동. 학생이 도달하여야 할 도착점 행동에 학습을 시작하기 이전에 학습하였어야 하는 제 행동 특성. 시작 전에 가지고 있어야 될 특성입니다. 성수학습에 딱 매칭이 되죠. 어떤 단원 또는 학습과제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수업이 실시되기 전에 갖추고 있어야 하는 지식, 기능, 태도 등의 능력이 선수학습이라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선수학습이 무엇이냐라고 소수령으로 쓰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이 복잡하지만 선수학습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이게 무엇이냐 하면 선수학습이죠. 네. 선행학습과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선행학습은 앞으로 예습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배울 것을 미리 당겨 배우는 것. 예습한다. 성수학습은 수업이 실시되기 전에 갖추고 있어야 하는 지식, 기능, 태도 등의 능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보기에 선수학습과 선행학습, 뭐 출발점, 뭐 종착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잘 고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행학습은 어떤 단원이나 학습과제에서 가르치려고 의도하고 있는 수업 목표들 중에 학습자가 이미 학습하여 가지고 있는 능력. 자, 개인적 특성 보겠습니다. 개인적 특성, 학습자를 둘러싼 물리적 환경, 나이, 직책, 사정 경험, 지능, 신체적 특징들이 개인적 특성이고요. 부모의 사회 경제적 변인과 학업 성취와 관련성 보면 부모의 사회 경제적 변인은 학업 성취의 중요한 예측 변인으로 논의된다. 지능과 학업 성취와의 관련성, 지적 능력은 지능을 의미하며 이는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외의 분야에서도 많이 논의된다. 기대와 학업 성취와의 관련성, 예언이 원인이 되어 실제로 그 예언이 일어나게 되거나, 이거 예언이라는 거, 자기충족 예언이라는 거는 예언이 원인이 되어 실제로 그 예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자기충족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 예언이거나 자기충족 예언이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추론하는 과정을 설명하거나 타인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그대로 실현되어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등이다. 동기와 학업 성취와의 관련성. 동기는 인간 행동의 변수를 야기하는 근원으로서 어렵게 써놨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거죠. 동기는 교수자의 관점에서 보면 학습자들이 학습하게 되는 특성이며, 동기 개념은 흥미, 욕구, 가치, 태도, 포부, 유인가 등과 함께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구죠. 욕구, 동기. 뭔 말 하고 싶은.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학습자의 지적 특성과 관련 있는 것은 인지양식, 피그말리온 효과, 정보이론, 선수학습. 네, 선수학습입니다. 인지양식은 심리적 특성이라고 하고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개인적 특성. 3번 정보처리 이론은 심리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 수업이 시작될 때 학습자가 갖게 되는 능력을 잘 표현한 것은 출발점 능력이라고 합니다. 수업이 시작할 때 학습자가 갖고 있는 개념은 출발점 능력입니다. 다음 문제 51번. 학습자가 후속 단계에서 학습할 수업 내용을 미리 당겨서 학습한 능력은, 이건 예습이죠. 예습. 선행학습. 52번. 다음 중 학습자의 지적 특성을 설명하는 변인과 거리가 먼 것은 지적 특성. 선수학습, 선행학습, 사전학습, 지능. 답은 4번. 53번.
수업이 종결된 후 학습자가 갖게 되는 능력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수업이 종결됐다고 합니다. 종결. 그러면 종착점 능력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학습자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 중 지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은 지적 특성, 지능과 기대, 정보 처리 습관과 학습 양식, 선수 학습과 선행 학습. 답은 3번입니다. 지적 특성 맞죠? 다음 문제. 다음 학습자의 특성 분석 2. 심리적 특성. 학습자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인 내적 변인이다. 심리적 변인은 직접적으로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습하는 경향성 혹은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리적 특성 변인의 예, 학습 양식 정복 처리.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 학습자의 내적 행동 특성, 학습자의 학업 성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교교육, 성인교육에서 심리적 요인들을 확인하여 수업에 적용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교수자가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을 시험이나 학습자를 관찰하는 것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심리를 하기는 어렵죠, 당연히. 보통 표준화 검사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정보처리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사고 과정은 컴퓨터 정보처리 과정과 비슷하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정보처리 체계는 감각 등록기가 있고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강의 교재에서 따왔습니다. 정보처리 이론은 자극이 있으면 감각 기억으로 가서 단기 기억으로 갔다가 장기 기억으로 간다, 뭐 보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55번. 다음 중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을 설명하는 변이는 지능, 정보처리 이론, 사전학습, 동기. 2번은 답은 2번. 심리적 특성은 학습자의 내적 행동 특성을 말한다. 심리적 특성에는 학습 양식, 인지 양식과 정보처리 이론이 해당된다. 심리적 특성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56번. 정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컴퓨터의 정보처리 과정과 인간의 사고 과정이 유사하다는 전제하에 인간의 뇌와 상징체계를 다루는 일반적인 장치로 보는 것을 설명하는 것과 관련된 특성, 정보처리 같은 거죠. 와 관계가 있는 것은 2번 정보처리는 아까 심리적 특성, 여기 보시면 심리적 특성에는 학습 양식과 정보처리 이론이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컴퓨터의 정보처리 과정이기 때문에 심리적 특성입니다. 해설 다시 보겠습니다. 정보처리 이론은 학습과 기억에 관한 학습자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심리학 이론이다. 그러므로 정보처리 이론은 심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정보처리는 심리적 특성 이렇게 알고 가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정보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 것과 거리가 먼 것은 감각기억의 저장 용량은 무한대이다. 단기기억의 저장 용량은 저장 용량 7 플러스 마이너스 2개이다. 장기기억의 저장 용량은 무한대이다. 단기기억의 저장 시간은 11초 정도이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단기기억의 저장 시간은 20초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지금 한번 읽어봤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안 나와요. 근데 이 문제가 나오면 딱 문제 은행이기 때문에 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장 시간은 20초이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8번. 다음 중 학습자 특성과 관련된 변인을 잘못 연결한 것은 지적 특성은 학습 양식, 인지 양식 잘못 연결한 거죠. 개인적 특성, 지능 및 기대, 지적 특성, 네, 아까 선행학습, 순수학습이라고 했습니다. 심리적 특성은 아까 정보처리라고 말했고요.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학습자의 출발점 능력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출발점, 학습자가 수업 직전에 가지고 있는 지식, 기능 및 태도 1번이죠. 출발점이니까 이제 수업 직전에 있어야 이제 출발선에 있어야 되니까 나머지는 뭐 획득한 뭐 종착점이죠.
끝난 시점, 종착점이고요. 6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학습자의 특성 중 지적 특성과 관련 있는 것은 지적 특성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수학습, 선행학습. 자, 선수학습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심리적, 정보처리. 네. 지적, 선수학습. 평가 도구 개발 보겠습니다. 평가의 개념. 평가는 판단하는 것, 가치를 판단하는 것, 사물 또는 속성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평가입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5가지이기 때문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엇이냐? 평가냐, 측정이냐, 뭐 이제 사정이냐. 자, 학습 성과의 평가. 단편적인 지식이나 기능의 성취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전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학습자의 행동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측정은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숫자를 부여하는 것이다. 평가는 양적 기술, 즉 측정뿐만 아니라 질적 기술을 포함한다. 양적, 질적 기술에 대한 가치 판단을 포함한다. 사정은 개인의 행동 특성을 특별한 환경, 과업, 성과, 상황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하려는 목적의 전인적인 평가이다 라고 합니다. 기준지향평가와 중고지향평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딱 2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기준지향평가는 상대평가, 중거, 절대평가, 중거, 절대평가. 우리는 직공교사 이거 성취도평가는 뭔가요? 중고지향평가, 절대평가입니다. 자, 기준지향평가는 상대평가는 학습자의 학업 성취를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의 평가 결과에 비춰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평가 방법이다. 1등부터 순위를 쭉 매기는 거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거. 중고지형 평가는 학생이 속해 있는 집단의 검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수업 목표를 달성하였느냐, 60점을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하는 달성도에 의해서 학습자의 성취도를 표현하는 평가 방법이다. 중요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기준지향 평가는 학습자 간 개인차 변별이 쉽다. 그렇죠. 순위가 쭉 나오니까. 경쟁을 통한 외제적 동기를 유발한다. 경쟁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단점이 되겠죠. 기준지향평가에 혹시 단점을 써라 그러면 이렇게 경쟁의식을 조장한다. 중고지향평가는 개인에게 의미 있는 학업 성취도를 제공한다. 경쟁심리 안 한다. 근데 개인차 변별에 부적합하다. 그렇죠. 합격선만 있으면 되니까 개인차 변별에 부적합하다. 그래서 단점이 되겠습니다.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평가의 대상의 특성을 수량화하거나 가치 중립적인 개념을 지향하는 개념은 측정이죠. 측정. 수량화한다. 그러면 측정. 숫자를 부여하는 것. 측정은 숫자를 부여하는 것.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중고지향평가, 절대지향평가에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절대평가에서 도달 목표. 예. 그렇죠. 순위 혹은 성적은 뭐 이제 순위를 매기는 거는 기준이겠죠. 중고지향평가의 기준은 사전에 설정한 학습자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중 기준지향평가의 단점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경쟁심리를 완화할 수 있다. 기준은 경쟁심리를 완화는 못하죠. 단점을 설명한 거니까 이거는 단점이 아니죠. 평가의 절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죠. 개인차의 변별이 부적합하다. 충분히 변별할 수 있죠. 상대평가는 절대평가에 비해 교수학습 개선 기능이 약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합니다. 답은 4번. 63번 해설 보겠습니다. 기준지향평가의 단점은 상대평가는 인간의 발전성에 대한 신념이나 교육의 힘에 대한 신념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 뭐 신념까지 나옵니다.
상대평가는 학습자 간의 경쟁의식을 지나치게 조정할 수 있다. 경쟁의식을 순위로 하는 거니까. 상대평가는 절대평가에 비해 교수 학습 개선 기능이 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다음 문제 64번. 다음 중 평가 영역에서 비교적 엄격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하며 가치 중립적인 개념과 관련이 있는 것은 사정, 평가, 측정, 수행. 3번 측정이 되겠습니다. 가치 중립적이다. 다음 문제 65번. 다음 중 절대평가, 중고지향평가의 장점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집단 내에서 학생들 간의 상대적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거는 상대평가죠. 위치를, 순위를 나열해야 되기 때문에. 2번 순위에 따른 선발의 목적을 두고 평가할 때 많이 사용한다. 이것도 상대평가고요. 기준지향평가. 3번 학습자 간 협동학습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협동학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경쟁이 없는 건 맞죠. 4번 경쟁을 통하여 학생들의 외재적 동기를 높일 수 있다. 이것도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학습자 간 협동학습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절대평가, 중고지향평가에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목표 달성도죠. 교사의 요구, 학부모의 요구, 학생들의 경쟁 평균이 아니고 목표 달성도.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평가 도구의 개발 2. 진단 형성 총괄평가. 이거 별표 3개입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진단평가 수업이 시작되기 전, 진단평가는 수업이 시작하기 전, 수업 시연할 때 진단평가 다 했죠. 수업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새로운 학습 과제를 학습해야 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학습 과제에 대한 기초학력, 학습 흥미, 학습 동기, 학습 준비 등을 진단하여 효율적인 학습 지도 방안을 찾기 위한 평가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다행입니까? 진단평가에 대해서 논하라, 왜 이렇게 써라 이렇게 안 나오니까. 수업 시작되기 전에 하는 건 진단평가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형성평가는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수업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학습자가 정상적인 진전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평가다. 수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업 중에 형성평가. 총괄평가는 당연히 마무리, 기말고사 이런 거죠. 특정 교과나 한 학습 과제가 끝났을 때 수업 목표의 달성도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는 평가다. 그래서 처음에, 중간, 마지막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적 능력 평가 도구 정의. 학교 교육을 통하여 성취되는 지적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평가다. 지적 능력 평가 도구의 장점. 다른 평가 형태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양질의 문항을 추출할 수 있고 좀 더 타당성 있는 평가 결과 해석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이렇게 6가지 있으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오겠습니다. 자, 양질의 문항을 추출할 수 있다. 타당성이 있는 평가 결과 해석이 가능하다. 양질의 충분한 문항으로 평가 점수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사전검사 및 저장, 사용, 재사용이 간편하고 특히 비용이 적게 들며 전산화 및 문제은행으로 만들기 쉽다. 우리가 이제 종합평가는 이렇게 이걸로 받는 거죠. 객관적이고 신속하다. 결과에 대한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다. 고등사고 능력을 포함한 대부분의 내용의 평가를 사용할 수 있다.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교사가 수업활동 과정에서 사용하는 평가는 수업활동 과정이라고 합니다. 과정. 그래서 그냥 빨리 읽으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활동 중에 하는 건 형성평가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형성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을 바르게 기술한 것은 1번 능력별 학급 편성. 이거는 학급 편성이니까 형성평가는 중간에 하는 건데 이거는 그 수업 전에 해야겠죠. 학급 편성에 필요한 자료를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학습자의 학습 결손원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기 위해서다. 이건 좀 이따 보고요. 교수 학습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다. 여기서 답은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4. 성적을 결정하고 집단 간의 학습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다. 성적을 결정하는 것은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성평가 특징과 기능 다시 보겠습니다. 학습자의 반응을 토대로 수업 진도를 조절한다. 수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 결함을 진단하여 적절한 수업 처치를 제공한다.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학습 행동을 강화한다. 학습자의 반응을 통하여 교수자 자신의 교수 학습 방법을 개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69번. 다음 중 평가의 유형과 개념이 잘못 연결된 것은 유형과 개념. 총괄평가는 수업 목표의 달성도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는 평가. 맞는 말이죠. 달성이 됐느냐 마지막에 시험 치는 거니까. 형성평가는 수업 과정에서 여기까지 맞습니다. 학습자가 정상적인 진도를 수행하는지를 점검하는 평가. 예, 맞는 말입니다. 자, 상대평가는 갑자기 상대평가가 나옵니다. 학습자가 집단 내에서 상대적 위치를 알려주는 평가. 갑자기 나왔지만 맞는 말이죠. 진단평가, 학습자의 성적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평가가 아니고, 진단평가는 사전에 수업 전에 하는 평가. 해설 보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진단평가는 수업 전 학습자의 학습 정도에 따라 능력별 학급 편성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선수 학습 정도를 판단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70번. 다음 중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학습자가 정상적인 진도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점검하는 평가 활동은 형성평가. 볼 것도 없죠. 몇 번씩 했으니까. 다음 중 두 개의 개념, 형성평가와 총괄평가의 기능을 각각 바르게 연결한 것은 형성평가하고 총괄평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개인 간 학습 효과 비교 아니죠. 학습 진도 조절도 아닙니다. 총괄평가는 어차피 최종으로 하는 이겁니다. 최종 성적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종착점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죠. 그래서 답은 자, 형성평가는 교수 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거고, 자, 총괄평가는 최종 성적을 결정하는 겁니다. 앞에서 문제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형성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으로 올바른 것은 능력별 학급 편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2번 학습자의 학습 결손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기 위해서이다. 3번 교수 학습 과정에서 개선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다. 몇 번씩 나옵니다. 이거 형성평가는 3번 되겠습니다. 여기 형성평가는 교수 학습 방법 개선. 앞 문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평가 도구의 개발 3. 수행평가. 배경. 미래 정보화 사회에서는 단편적, 사실적 지식의 암기, 이해 능력보다는 정보의 탐색, 수집, 분석, 비판, 종합, 창출 능력, 자기주도적인 평생학습 능력,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 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래서 수행평가가 필요하다. 정의, 수행평가는 학습자의 작품이나 활동을 직접 관찰하고 관찰된 결과를 전문적,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럼으로써 이루어지는 평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수행평가의 도구는 서답형 검사, 논술형 검사, 실기시험, 실험 실기법, 실험 실습법 아닌가요? 실습법 같습니다. 관찰법, 토론법, 구술시험, 면접법, 자기평가 보고서법, 동료평가 보고서법, 연구보고서법, 포트폴리오법 등이 있다. 이 평가들은 상호 보완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평가 도구 및 방법. 자, 이런 평가는 이게 이제 조건이 많기 때문에 이런 평가는 이런 것은 이런 평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서술형 및 논술형 검사, 문제 해결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주관식 검사, 직접 서술하는 검사다. 구술시험은 말하는 거겠죠. 학생들에게 특정 교육 내용이나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발표하도록 하는 거다. 토론은 특정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서로 토론하는 것을 보고 평가한다.
상호작용하는 것도 본다고 했습니다. 자, 실기시험. 학생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실험 실습. 자연과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며 실험 실습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면접은 마주보는 거죠. 교사와 학생이 대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자료,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관찰. 학생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화 기록, 체크리스트, 평정 척도, 뭡니까? 분석을 활용한다. 자기평가 및 동료 보고서,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 보고서. 자기 스스로 또는 동료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연구 보고서. 연구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평가한다. 프로젝트법. 특정한 연구나 개발 과제를 수행한 후 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결과물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과 함께 결과물을 이용하는 평가 방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평가 방식과 이제 이런 배경 때문에 수행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전통적 평가 방식은 우리가 늘 했던 암기력, 이해력 평가, 결과로서의 지식 평가, 한 개의 평가 도구가 있었고, 수행 평가 방식은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 평가하고 결과로서의 지식과 과정으로서의 지식을 같이 평가한다. 과정만 하는 게 아니다. 두 개 이상의 평가 도구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과정으로서의 지식평가를 중시하는 거지 과정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보겠습니다. 퀴즈 73번. 다음 중 수행평가를 설명한 것과 관련이 먼 것은? 수행평가는 과정으로서의 지식과 결과로서의 지식을 강조한다. 과정과 지식과 결과로서의 지식. 예, 맞는 말이죠. 수행평가는 암기하고 있는 지식의 양을 평가한다. 이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전통적인 평가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답은 2번. 3. 수행평가는 실제 상황이나 유사 모의 상황에서 수행된다. 관찰 및 인터뷰 등에 직접적으로 수행된다. 암기는 전통적인 평가 방법이다. 다음 문제 74번.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뉘는 주제에 대하여 각각의 서로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근거를 들어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방법은? 토론이죠. 토론한다. 다른 거 볼 필요 없겠죠. 다음 중 평가 방법을 잘못 설명한 것 중 잘못 연결된 것은? 문제가 깁니다. 이런 문제 시험장에서 나오면 읽는 것도 오래 걸리죠. 구술시험. 잘못 연결된 거니까 또 다 읽어야 됩니다. 구술시험은 학생들에게 특정 교육 내용이나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발표하도록 맞는 것 같죠? 하여 학생의 준비도, 이해력, 표현력,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직접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다. 프로젝트법은 특정한 연구나 개발 과제를 수행한 후 그 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결과물의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과 함께 결과물을 이용하는 평가 방법이다. 맞는 것 같습니다. 실험 실습. 학생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등의 평가 방법이다. 이거는 실기 같죠? 관찰. 학생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평가 방법이다. 답은 3번이고요. 해설 보겠습니다. 실험 실습은 직접 실험 실습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쓰게 하여 제출된 보고서와 함께 학생들의 실험 실습 과정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지 보겠습니다. 3번 나와 있었죠. 아까 실기시험 맞습니다. 보기는 실기시험. 자, 어디까지 75번까지 했고요. 76번. 다음 중 수행과제에서 드러난 학습자의 수행 결과물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 수행평가에서 사용되는 평가 척도
척도로 소술적 평가 척도라고 불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루브릭. 뭐 다른 건 다 포트폴리오 체크리스트를 했고, 질문지 질문하는 거겠죠. 자, 루브릭입니다. 답은 77번. 다음의 내용 중 수행평가를 잘못 설명한 것은 학습자에게 비판적 창작 사고력, 고동 정신 능력을 강조한다. 수행평가. 평가 상황으로 실제 상황이나 모의 상황을 제공한다. 평가는 결과로서의 지식을 요구한다. 수행평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과정.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직접적 관찰 위주의 평가 방법을 시행한다. 맞는 말이고요. 답은 3번. 78번. 다음 중 수행평가를 설명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평가 방법은 관찰, 인터뷰, 포트폴리오 등을 사용한다. 평가 대상은 암기하고 있는 지식의 양이다. 이건 아니죠. 이거는 전통적 방법이죠. 인위적인 시험 상황을 정한 상황을 강조한다. 아니죠. 대부분의 평가 방법은 간접적인 시험 위주이다. 직접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답은 1번. 평가 방법은 관찰, 인터뷰, 포트폴리오 등을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평가도구 개발 4번. 실기능력 평가도구. 다양한 수행 과정이나 결과물이 산출되는 실기 수업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 수행 준거의 개발이 필요하다. 실기능력 평가도구는 일관성, 수행 준거, 학습자의 반응 결과물이나 수행 결과를 판단하기 위한 준거, 규칙으로서 수행 결과의 질문을 판단하기 위해 교수자가 학습자의 수행 결과물을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 과정 체크리스트, 수행 준거 루브릭, 수행 평가 채점표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평가도구의 개발, 평가도구 개발의 고려사항, 고려하라. 평가도구를 개발할 때 고려할 사항,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 이렇게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뭐 보기를 고르는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자, 타당도. 그 평가 도구가 평가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수업 목표를 놓치지 않고 명확하게 될 수 있는 성질. 명확하게 될 수 있는 성질. 신뢰도. 검사하려는 것을 어떻게 정확히 측정하고 있느냐를 문제 삼음. 신뢰도는 믿음성, 안전성, 일관성, 예측성, 정확성 등과 동의어로 사용함. 신뢰가 있냐 안 있냐. 정확히 측정이 돼야 신뢰를 하겠죠. 측정이 정확히 안 되면 신뢰도가 없겠습니다. 객관도. 측정의 결과에 대해 여러 명의 검사자나 채점자가 어느 정도로 일치된 평가를 하느냐의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객관적이어야 한다. 실용도. 뭐 돈과 관련된 겁니다. 경비와 시간. 하나의 평가 도구가 얼마나 경비와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이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쉽게 사용하기에 관련된 문제이다. 그래서 뭐 평가하는데 아주 고가의 어떤 장비가 필요하거나 뭐 몇 시간씩 평가를 해야 되면 안 되겠죠. 그게 실용도입니다. 자, 선다형 문제, 선다형 문항 개발 시 주의사항. 발문이 각 문항보다 길게 작성할 것. 이것도 이제 4가지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옵니다. 각 문항의 길이가 가급적이면 동일할 것. 각 문항의 속성이 같을 것. 부정문의 발문은 부정의 밑줄 혹은 고딕체로 강조할 것. 아닌 것은 할 때 아니네 문질 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문제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타당도는 그 평가 도구가 평가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수업 목표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타당도의 개념 O죠. 타당해야 한다. 타당도의 개념 읽어보겠습니다. 이 검사가 실제 무엇을 재고 있는가? 평가의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가? 능력, 성질, 특성을 어느 정도 재고 있는가가 타당도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신뢰도 나왔습니다. 다음 문제. 신뢰도는 측정의 결과를 여러 명이 아니죠. 얼마나 측정이 정확한가가 신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 명의 경검사자가
검사자나 채점자가 어느 정도로 일치된 평가를 하느냐의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땡. 네, 신뢰도는, 자, 이거 여러 명의 검사자가 하는 것은 객관도의 설명이고요. 신뢰도는 한 검사를 동일 대상에게 다시 실시했을 때 그때마다 동일한 또는 거의 비슷한 점수를 얻을 수 있는가의 문제인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가 신뢰도이다. 다음 문제 81번. 선다형 문항을 개발할 때 주의사항을 잘못 설명한 것은 발문이 각 문항보다 길게 작성할 것. 맞죠? 각 문항의 길이가 가급적이면 동일할 것 맞습니다. 각 문항의 속성이 같을 것 맞습니다. 문항 내용의 객관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은 내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해설을 보겠습니다. 문항 내용의 객관도를 유지하는 것은 선다형 문항을 개발할 때 주의사항이 아니다. 82번. 기말시험을 치르고 난 후 문항별 결과표를 확인한 결과 특정 문항에서 많은 학생들이 오답을 선택하였다. 교수자가 잘못한 거죠. 그 이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험 문항의 타당도에 대한 문제이다. 시험 문항의 난이도에 대한 문제이다. 교사의 수업 활동에 대한 문제이다. 교사가 잘못한 거예요. 채점자의 객관도에 대한 문제이다. 답은 4번입니다. 83번. 다음 중 선다형 평가의 장점과 관계가 먼 것은 양질의 충분한 지필평가 문항으로 평가 점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고등사고 능력을 포함한 대부분의 내용 평가에 사용될 수 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객관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교수 학습 과정을 중시하고, 아니죠. 학습자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답은 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84번.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검사를 동일 대상에게 다시 실시했을 때 그때마다 동일한 또는 거의 비슷한 점수를 얻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신뢰도이죠. 신뢰도.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오늘 평가 도구까지 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